어르신, 제발요. 저는 엄마예요. 내 딸이 어떻게 됐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지하실을 봐. 지하실. 거기에. 인천 부평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박순애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뒤척이던 몸이 이제는 저절로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남편 김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째.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죽 한 그릇 끓이는 게 전부입니다. 또 목요일이네. 순애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40년 전 21살의 딸 수진이가 사라진 그날이 바로 목요일이었거든요.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나서 순애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들과 실종 신고서, 사본들이 빼곡히 들어있어요. 군 고위층 딸 실종, 국방부 공무원 가족 행방불명. 그때는 이런 작은 기사라도 나오면 그나마 희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수진아, 엄마가 또 왔다. 순애는 부평시장을 지나 장군 저택 근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21살의 수진이는 참 곱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의젓한 인상에 어머니를 닮아 다정한 눈빛을 가졌죠. 그날 밤 수진이는 어디를 간다고 했을까요? 엄마,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내가 좀 더 물어봤다면. 순애는 항상 이런 자책을 합니다. 왜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더 자세히 묻지 않았을까. 하지만 21살이면 다 큰 어른이고 딸을 믿었으니까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순애는 그 유명한 장군 저택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40년 전에는 백종근 장군이 살던 곳이에요. 국방부에서 일하던 남편 정호가 가끔 그 집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보, 백 장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계시거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대단한 장군과 수진이의 실종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동네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아직도 수진이의 실종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나 살펴보려고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누가 그 전단을 보고 기억해낼까요? 할머니, 이거 계속 붙이시는데 경찰서에는 신고했어요? 문방구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수십 번도 더 갔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딸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순애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 정우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순애야, 수진이 일은 함부로 파헤치면 안 돼. 나도 공무원이니까 아는 건데 어떤 일들은 묻어두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때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내 딸인데. 나도 아빠야.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후로 정우는 수진이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진이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채로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거실 한쪽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수진이의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그동안 보낸 진정서 사본들이 빼곡히 붙어 있어요. 국방부, 경찰청, 국정감사, 국정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는데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없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이 모두 퇴직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개인 신병과 관련된 일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순애는 벽에 붙은 수진이의 가장 최근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21살의 밝은 미소가 40년 세월을 견디며 바래졌지만 아직도 엄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수진아,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단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밤이 깊어가면서 순애는 또다시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나가기 전에 했던 말들, 입고 간 옷, 마지막으로 보여준 미소까지. 40년이 지나도 그 기억만큼은 또렷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순애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수진이를 찾는 일, 그것이 이제 순애의 전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순애의 일상이 바뀐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에 있는 고물상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김씨 아저씨가 운영하는 그 고물상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있기로 유명했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김씨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순애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아저씨가 낡은 종이 상자를 하나 들고 있더군요. 이게 뭔가요? 아, 어제 어떤 할아버지가 집 정리한다고 가져온 건데요. 군대 관련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김씨 아저씨가 상자에서 꺼낸 건 군용 우편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애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수진. 이게 내 딸 이름이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수진이와 관련된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봉투는 이미 개봉되어 있었고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어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일이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순애는 봉투를 꼭 껴안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수진이의 친구였던 영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희야,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편지를 쓴다. 아버지 직장 관련해서 어떤 분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 그분은 아버지 상관님이신데 집이 엄청 크고 권력도 대단하시다고 하더라. 오늘 그분 댁에 간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상하게 걱정하시면서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해줘. 내일 연락 못 드리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채 완성되지 못한 채로요. 순애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간 곳이 장군댁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백종근 장군 집에 갔던 거구나. 순애는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던 게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 정호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던 이유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던 이유도 이제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순애는 동네 파출소에 갔습니다. 이 편지를 증거로 다시 수사를 요청하려고요. 하지만 김순경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언제 편지인데요? 40년 전 일을 지금 어떻게 수사하라고 하세요? 그럼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 증거라고 하기엔 이것만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종근 장군님은 이미 80이 넘으신 고령이시고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직접 남긴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애는 수진이의 친구였던 영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을 테지만 어딘가에는 살고 있을 거예요. 동창의 명단을 뒤져보고 옛날 전화번호부도 찾아봤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영희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박영희에서 최영희가 되어 부천에 살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영희도 순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때 그 편지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영희야, 혹시 그 편지 말고 다른 것도 기억나는 게 있니? 사실은 그날 수진이가 전화도 했었어요. 저녁 6시쯤이었나?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순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영희야, 내가 지금 그 집 앞에 와 있는데 너무 무서워. 집이 정말 크고 경비도 삼엄해.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전화했어.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들어가고 집에 가라고 했더니 안 돼. 아버지한테 혼날 거야. 이 일이 아버지 승진과 관련 있다고 하더라고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네. 그 다음날 연락이 안 와서 집에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수진이가 안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애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데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내가 그때 정우한테 왜 더 따지지 못했을까? 그날 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백종근 장군을 직접 찾아가야겠다고요. 80이 넘었다고 해도 아직 살아있다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그 집에 갔다가 사라진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는 백종근 장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신문을 뒤져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종근 장군이 지금 요양원에 있다는 거였어요. 치매가 와서 가족들이 모시고 있다고 하더군요. 순애는 그 요양원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 진짜 진실을 찾아낼 거야. 순애는 수진이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딸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밤이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진실을 찾아가는 여행이 말이에요. 백종근 장군을 찾아갈 계획을 세우던 순애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순애 어머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춘배라고 합니다. 김수진 양, 따님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순애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수진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거실로 안내한 순애는 이춘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춘배 씨, 수진이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때 백종근 장군님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수진이가 사라진 그날 밤 그 집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가 말이에요. 그럼 춘배 씨가 그날 밤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요. 그날 밤 일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병원에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에 본 걸 계속 잊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악몽도 계속 꾸고 환청도 들리고. 순애는 이춘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춘배 씨,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춘배는 한참을 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1979년 11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장군님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집 앞에 도착했는데 예쁜 아가씨 한 분이 대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게 수진이었군요. 네. 장군님이 차에서 내리시면서 그 아가씨한테 김 공무원 딸이지? 들어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는 굉장히 긴장해 보였어요. 손을 떨고 계셨거든요. 순애는 수진이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네. 저는 차를 차고에 넣고 기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춘배가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소리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그냥 있었어요. 장군님 집안일에 운전병이 어떻게 끼어들겠어요. 그런데 이춘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되어서 장군님이 나오셨는데 혼자였어요. 그 아가씨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없었다고요? 네. 저는 이상해서 아가씨는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군님이 벌겋게 화를 내시면서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알겠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는데 그 아가씨가 집에서 나오는 걸 못 봤거든요. 분명히 같이 들어갔는데 혼자 나왔으니까. 이춘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그 아가씨가 꿈에 나타나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군요. 네. 가족들이 저를 입원시켰어요. 처음에는 몇 달만 있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악화만 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순애는 이춘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사람도 그날 밤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춘배 씨, 그럼 왜 지금에서야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춘배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쓰던 운전일지예요. 매일매일 장군님을 어디로 모셨는지 적어놨거든요. 그날 기록도 있어요. 순애는 수첩을 받아들고 그날 날짜를 찾아봤습니다. 1979년 11월 15일 목요일 마이너스 오후 7시 자택 도착, 김 공무원 딸 면회, 오후 11시 개인 외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
하지만 어머님 조심하세요. 백장군님은 아직도 권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처럼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춘배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편해질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춘배 씨도 피해자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춘배가 돌아간 후 순애는 운전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록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백종근 장군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수진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순애는 내일 당장 백종근 장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춘배의 증언을 듣고 난 후 순애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백종근 장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요. 1979년 당시 신문들을 뒤져보니 백종근 장군의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국방부 작전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네. 신문을 읽다가 순애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백종근 장군 전속비서 갑작스런 사직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였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1979년 12월, 즉 수진이가 실종된 지 한 달 후에 백종근 장군의 비서였던 최은정이라는 여성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순애는 그 기사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두고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수진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순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은정이 사표를 낸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거였어요. 가족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순애는 최은정의 가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옛날 주소록을 뒤져보니 최은정의 어머니가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바로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최은정 어머님 계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을 소개하고 은정에 대해 물어봤어요. 은정이요? 그 애는 벌써 40년도 넘게 소식이 없어요. 40년이요? 그럼 1979년에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그해 12월에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은정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혹시 은정 씨가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그게 사표 내기 며칠 전부터 은정이가 이상했어요. 밤에 자다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누군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하기도 하고. 순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시한다고요? 네. 어떤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라고 하고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혹시 은정 씨가 결혼을 했나요? 네, 결혼해서 딸 하나 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고요. 그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최은정의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그 애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순애는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은정의 딸 미희는 지금 40대 중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미희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순애라고 합니다. 어머님인 최은정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 저편이 한참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하기 힘들어요. 미희 씨, 저도 딸을 잃은 엄마예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결국 미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희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5살 때 사라지셨거든요. 그래도 할머니나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미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15살 때였나? 미희야, 너는 절대 엄마처럼 되면 안 된다. 엄마는 알아서는 안 될 걸 알아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애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다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다고요. 무서운 아저씨들이요? 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그 사람들이 계속 집에 와서 최은정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해요. 미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아저씨들이 가끔 나타나서 엄마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엄마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나요? 몇 년 전까지도 가끔 있었어요. 전화로 조용히 살라고 하거나 집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미희 씨, 혹시 어머님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백종근 장군님의 개인 비서였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문서들이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걸 봤다고요. 순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은정이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미희 씨, 저희 딸도 그 시기에 백종근 장군 집에 갔다가 사라졌어요. 미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진실을 찾고 있어요. 미희 씨도 도와주세요. 미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어머니 진실을 알고 싶어요. 평생 숨어 살기만 했는데 이제는 알고 싶어요. 순애와 미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년 전 같은 시기에 사라진 두 여성, 그들의 가족이 만난 거예요. 이제 함께 진실을 찾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미희와 함께 진실을 찾기로 한 순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백종근 장군을 직접 만나야 할 때가 왔어요. 미희가 알아본 바로는 장군이 분당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희야,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니? 순애는 수진이의 편지와 이춘배의 운전일지를 가방에 넣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희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생각해서 혼자 가기로 했어요.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깔끔한 건물 앞에 도착한 순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봤을 그 사람을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나요? 접수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백종근 어르신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르신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순애는 준비해온 말을 했습니다. 옛날 저희 남편이 국방부에서 일할 때 상관이셨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어르신이 치매가 많이 진행되셔서 면회 시간도 짧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순애를 3층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백종근 장군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답게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인상이었어요. 어르신, 손님이 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하자 백종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입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백종근은 한참을 순애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애?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제 남편이 김정우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일했었어요. 아, 김공무원. 백종근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는 심호흡을 하고 본론을 꺼냈어요. 어르신, 제 딸 수진이를 기억하세요? 그 순간 백종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흐릿했던 눈이 갑자기 또렷해지면서 순애를 빤히 쳐다봤어요. 수진이? 네, 김수진입니다. 1979년에 어르신 댁에 갔었어요. 백종근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애는, 어르신, 그 애가 어떻게 됐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백종근은 한참을 헛된 곳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는 집에 안 갔어. 집에 안 갔다고. 순애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집에 안 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지 못했어. 왜요? 왜 돌아가지 못했어요? 백종근은 갑자기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어르신, 제발요. 저는 엄마예요. 내 딸이 어떻게 됐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안 돼. 그 일은 없었어. 아무도 오지 않았어.
백종근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 애가 또 왔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순애는 백종근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수진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백종근이 갑자기 순애의 손을 꽉 잡으면서 속삭였습니다. 지하실을 봐. 지하실이요? 집 지하실. 거기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백종근은 다시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간호사가 순애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죄송해요. 어르신이 가끔 이런 증상을 보이세요. 과거의 기억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순애는 요양원을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백종근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하실을 봐. 그날 저녁 순애가 집에 도착하니 미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순애는 백종근과의 대화를 미희에게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미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하실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집 지하실을 보라고 했어. 그럼 그 집 지하실에 뭔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순애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백종근 장군님 아드님 대리인입니다. 오늘 요양원에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알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요? 앞으로 저희 어르신께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린 건데요. 박순애 씨, 40년 전 일을 자꾸 들춰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딸 일로 힘드신 건 이해하지만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포기하라고요? 내 딸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병문안 간 건데요. 남자들은 미희를 쳐다보더니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그냥 지인이에요. 혹시 최은정과 관련된 분 아닌가요? 미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들이 미희의 정체까지 알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과거를 들춰내지 마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남자들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순애와 미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무서워요, 어머니.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제 그만둘 수는 없어. 백종근이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백종근의 옛집 지하실을 확인해 봐야 할 때가 왔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종근 장군 사람들의 위협을 받은 다음 날 순애는 미희와 함께 옛 장군 저택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순애는 이춘배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그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고 있을 거예요. 춘배 씨, 혹시 그 집 지하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전화로 물어보니 이춘배는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지하실이요? 거기는 장군님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곳이었어요. 왜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운전병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혹시 거기에 들어가 본 적은 없나요? 한 번 있어요. 장군님이 외출하신 사이에 청소하러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춘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봤는데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이상한 게 뭐였어요? 시멘트로 새로 발라놓은 자리가 있었어요. 바닥 한쪽이 다른 곳과 색깔이 달랐거든요.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곳에 춘배 씨, 그 일이 언제였나요? 1979년 12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사라진 후 몇 주 뒤요. 순애는 미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진 후에 지하실 바닥에 시멘트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춘배 씨, 혹시 그때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시기에 장군님이 밤늦게 어떤 사람들과 계속 회의를 하셨어요. 건설업체 사람들 같았는데 지하실 공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업체요? 네. 한성건설이라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명함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순애는 즉시 한성건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회사라 아직 존재하는지도 의문이었어요. 다음 날 순애와 미희는 도서관에서 1979년도 사업자 등록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한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1985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미희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순애는 폐업 신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대표자가 박철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사람을 찾아보자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수소문한 끝에 박철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은 80대 고령으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한성건설 박철수 사장님 맞으시죠? 강화도까지 찾아간 순애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한성건설? 그 오래된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있나? 박철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백종근 장군님 댁 공사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 순간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은 말하고 싶지 않소.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과 관련된 일이에요. 순애는 수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박철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 아가씨. 그때 신문에도 났었지. 아저씨가 그 집 지하실 공사를 하셨죠? 공사라고 할 것도 없었소. 그냥 바닥 일부를 시멘트로 발라달라고 하더군. 언제였나요? 1979년 12월 중순쯤.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와서 밤중에 작업했소. 밤중에요? 그래. 아무도 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때 이상했어. 박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그때 작업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났소. 냄새요? 응. 뭔가 썩은 냄새 같은.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군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빨리 해라고 하더군.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바닥 아래 뭔가 있는 것 같았나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았소. 시멘트를 바르기 전에 흙을 좀 파헤친 자국이 있더군. 아저씨, 혹시 그때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장군님 부하들 몇 명이 있었지. 그리고 어떤 여자도 한 명 있었는데. 여자요? 응. 비서 같아 보였는데 굉장히 무서워하더군. 계속 떨고 있었소. 순애는 최은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가 은정이었을 거예요. 아저씨, 그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별로 말은 안 했는데 한번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중얼거리더군. 그랬더니 장군님이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어.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에 그 여자가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소. 아마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닐까? 순애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그 집 지하실에서 무슨 일을 당했고 그걸 목격한 최은정이 협박을 받다가 사라진 거예요. 아저씨,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도 말씀하신 적 있나요? 누가 믿겠소? 그리고 무서워서 말도 못했지. 그 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몇 번 찾아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각서까지 쓰게 하더군. 순애는 박철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강화도를 떠났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모였어요. 수진이의 편지, 이춘배의 증언, 그리고 박철수의 증언까지.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미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언론에 제보해야겠어.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순애는 용기를 내어 한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김 기자였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하지만 이걸 보도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요? 네. 예를 들어 그 집 지하실을 직접 확인한다든지. 바로 그때 순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순애 씨죠? 저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뉴스에서 어머님 이야기를 봤어요. 사실 저희도 이 집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점이요? 지하실 바닥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부분만 습기가 심하더라고요. 한번 와보시겠어요? 순애는 마침내 진실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집 주인의 연락을 받은 순애는 미희와 함께 옛 장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김 기자도 함께 동행했어요. 이제 마지막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 집 주인 정민호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도 이 집에 이상한 기운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지하실 쪽에서 말이에요. 정민호는 순애 일행을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예전 그대로 서류들이 쌓여있던 지하실은 이제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여기에요. 이 부분 바닥을 보세요.
정민호가 가리킨 곳은 확실히 다른 부분과 시멘트 색깔이 달랐습니다. 박철수가 말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여기서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 부분만 물이 스며들더라고요. 김 기자가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후에 시공한 흔적이 보이네요. 혹시 이 부분을 파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궁금했던 참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정민호는 도구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시멘트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40년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멘트층을 뚫고 흙을 파내자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어요. 뭔가 있어요. 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천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건 뼈 같은데요? 김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내 수진이. 미희가 순애를 붙잡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천 조각 사이에서 작은 액세서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순애가 수진이에게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였어요. 이게 수진이 목걸이야.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딸의 마지막 흔적을 찾은 거였어요. 김 기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과 국과수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정식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골 감정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매장식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사건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장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기자가 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군 고위층의 숨겨진 범죄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는 순애의 40년간의 노력과 발견된 증거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쏟아졌고 다른 언론사들도 연쇄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니. 40년 동안 한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권력자들의 만행이 이제야 드러났네. 하지만 백종근 가족 측의 반격도 거셌습니다. 다음 날 백종근의 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40년 전 일에 대해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이번 발굴에서 나온 유골이 김수진 씨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추측만으로 저희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백종근의 아들은 순애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순애 편이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백종근이 요양원에서 급사한 거예요. 가족들은 자연사라고 발표했지만 언론과 시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타이밍이 맞네요. 진실이 밝혀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백종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진실규명에 차질이 생길 뻔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춘배의 증언과 박철수의 증언, 그리고 발견된 유골과 증거물들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어요. 한 달 후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유골이 김수진의 것이 확실하다는 판정이었어요. 순애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엄마가 너를 찾았구나. 검찰은 백종근을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뜨거웠거든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외에도 그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실종된 여성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군 고위층과 연관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당시 군부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덮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백종근의 아들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후에도 순애를 협박한 혐의였어요. 그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순애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애는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이 사라지는 세상을 막고 싶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세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수진이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해냈다. 진실을 찾아냈어. 이제 편히 쉬렴. 4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진실이 밝혀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이제 67세가 되었어요. 한결 편안해진 얼굴에는 여전히 수진이를 향한 그리움이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진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은폐된 사건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를 재가동해서 비슷한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그 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그 시기에 사라지셨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버지도 그때 의문사 하셨어요.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매일같이 이런 전화들이 걸려왔습니다. 순애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수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미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희는 순애에게 친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최은정을 찾는 일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 일이 내 삶의 의미가 되었는걸. 그래도 건강을 챙기셔야죠. 미희의 보살핌 덕분에 순애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어요. 수진이 일이 해결되면서 마음의 짐이 내려간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애는 부평구청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장군 저택 근처 공원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기념비요? 네. 과거사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수진이 씨를 비롯해서 그 시기에 사라진 분들의 이름을 새기려고 해요.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서 영원히 기억될 거라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몇 달 후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순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 시민들, 기자들이 모였어요. 이춘배와 박철수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장이 제막사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순애는 기념비에 새겨진 수진이의 이름을 어루만졌습니다. 김수진, 1958년-1979년 진실을 위해 희생된 젊은 생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내 이름이 영원히 남을 거야. 제막식이 끝난 후 순애는 혼자 기념비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할머니, 이 언니는 누구예요? 한 아이가 기념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당황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순애가 말렸어요. 괜찮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순애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 언니는 수진이라고 해. 할머니의 딸이야. 할머니 딸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수진이는 하늘나라에 있단다. 오래전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하늘나라로 갔어. 그럼 슬프겠어요. 응, 할머니가 많이 슬펐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수진이가 진실을 알려줘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기념비에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진 언니, 안녕하세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진이가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편지를 쓴다. 오늘 내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단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를 기억해 주더라. 엄마는 정말 뿌듯했어. 그동안 엄마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다 알고 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당한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비슷한 일을 당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미희 언니는 아직도 자기 엄마를 찾고 있어. 엄마가 계속 도와주고 있단다. 춘배 아저씨는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대. 박철수 아저씨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엄마 말이야.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있어. 수진아, 엄마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날 밤 그 집에 갔는지. 아빠를 위해서였구나. 너는 정말 착한 딸이었어. 그런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엄마 마음이 정말 아팠단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진실이 밝혀졌고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앞으로도 엄마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너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살아갈게. 봄이 되면 기념비 주변에 벚꽃이 피어. 그때마다 엄마는 너를 생각할 거야. 21살의 예쁜 미소를 간직한 채로 말이야.
수진아, 사랑한다.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엄마가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게. 편지를 다 쓴 순애는 수진이의 사진 앞에 그 편지를 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잘 자. 내일도 엄마는 너를 생각하며 살아갈게. 순애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수진이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속 집으로 말이에요. 벚꽃은 해마다 피고 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순애의 사랑처럼 수진이의 이름처럼 말이에요.